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시진핑 그 주석의 방한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조금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간의 경험을 보면 적어도 대외 정책 측면에 있어서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네, 외교 아주 언제나 잘했다고. 좋은 점수를 받아왔던 게 사실인데요. 그러나 국내 정치에 있어서 이미 실망한 많은 분들의 그 마음이 다시 박근혜 대통령으로 돌아오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뭔가 국내적 계기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은 뭐 흔히 얘기하지만 소통이고 또 공감의 능력이고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바꾸어질 것인지 이번 뭐 인사 과정에서도 역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평가이니까요. 예. 쉽지 않으려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힘들겠죠. 이 지지율이 한때 60%를 상회할 정도로 고공을 유지하다가 이렇게 하락할 때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중첩된 겁니다. 단순히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 경제만 하더라도 이 중산층이 붕괴됐다, 저소득층으로 전락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 벌써 한 3년이 됐는데 네. 전혀 회복이 안 되거든요. 이 가장 근본적인 게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되는데 살림살이가 일단 안 나아진 데다가 어디 세월호 사건 터지죠. 무슨 그 군에서 총기 사건 터지죠. 우리나라에 지금 희망적이고 그 기분 좋은 그리고 신명을 나게 하는 그런 뉴스가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없으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당 새누리당이 대단히 그 어떤 원리 원칙에 맞추어서 아니면 그 정말 정직한 그러한 방금 정치적 역량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정치 역량이라도 보여주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러니까 이번에 한중회담 네. 이러는데 이 한번 무너진 그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처럼 회복하기 힘듭니다. 그건 무너진 IS, 이유가 DJ 논문이 인사 다 문제라고 국민들은 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단순히 이게 인사 문제뿐 아니죠. 저는 이게 복합적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게 예컨대 대통령 혹은 정부, 여당에 대해서 어떤 불신감이 있고 실망감이 있는 데다가 다른 어떤 사건이 덮쳐버리면, 거기에 대한 것이 이제 분노로 바뀌고, 예. 이 지지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부 조직에 있어서 DJ 정부에 이제 중앙인사위원회에 있었고 뭐 그랬는데 다시 인사수석실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사수석실 만들고 안 되는지 그건 앞으로 이제 운영해야 되는 거. 아까 뭐 주제가 적어도군요. 시진핑 효과 있을 것인가? 네. 저는 시진핑 효과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니까 지금 당장 보면 바로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시진핑 주석하고 펑리위안 여사가 이제 1박 2일로 방문했는데 그날 마침 한국갤럽에서 나온 게 지금 40%예요. 네. 그러니까 시진핑이 그동안 30시간가량 서울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래도 많은 걸 보여주지 않았어요. 보면 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떨떠름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특히 뭐 이미 지난해 시진핑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서 큰 틀에서 이야기된 상태에서 이번 같은 게 좀 심화시키는 그 좀 개인적 스킨십이 좀 강화됐다고나 할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아주 사소한 거지만은 뭐 점심 때 특별 점심 마련해서 뭐 조자룡 족자? 조자룡. 네, 조자룡. 그 박근혜 대통령 뭐 자기 자서전에 보면 내 첫사랑, 네. 뭐 가장 이상적인 남동생은 조자룡이었다. 그랬다 그러죠. 뭐 그랬는데 예. 그게 또 뭐 책이 마침 또 작년에 저 중국에서 이거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우수 권장도서 거기 25권에 들어갔대요. 독서처럼요? 독서. 그래갖고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이번에 보는 저기 시진핑 주석이 한 3m짜리 큰 족자에다가 네. 조자룡 그림 그려오고 또 보면 펑리위안 여사가 또 뭐 펑리위안 효과 조금 이따 저는 얘기하죠. 저는 있을 우리가 것 뭐 같아요. 화면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준비되어 보고 있습니까? 계신데요. 예.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大家好。 전 변호사님.
예, 네. 지금 방금 이제 한중 회담으로 해서 지지도가 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올라가봐야 일시적입니다. 이번에 한중 회담, 예, 오늘 아침 신문, 어제 신문들을 보면 참 묘한 게 보여요. 한중 회담의 결과를 놓고 이 소위 진보 좌파 신문 아니면 보수 우파 신문들을 보면 그렇게 비판적인 그 논조는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번에 현안은 그 북핵 문제, 그리고 육자회담 문제, 그리고 한중 FTA 문제, 그리고 일본 우경화 문제. 결국은 이 네 개입니다. 이번에 아주 밀접해졌다, 더 돈독해졌다 이러면서 방금 시진핑 그 주석의 이제 한글 인사도 보여주지만 정반대로 이 시진핑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라는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중국식으로 발음을 해요. 우리가 그러면 석번평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문제점이 굉장히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저는 뭐 꼭 호칭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원래 이 한장 문화권에 있어서는 베이징이라고 하지 않고 북경이라고 불러야 되고 마오쩌둥이라고 하지 않고 모태똥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원래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네. 그런데 그런 건 차치하고 이번에 북핵 문제만 하더라도 이 진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반도의 핵무기 개발을 확고히 반대한다. 이 확고히 반대라는 게 확고히라는 그걸 단어가 좀 청와대가 그걸 들어가 있죠. 강조를 하면서 네. 더 이거는 셈 발언이다. 북한에 대해서 더 셈 발언이다 하지만 이 중국이 생각하는 방점을 찍은 것은 뭔가 하면 북핵 불용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여러 가지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예컨대 미국이 우리에게 보장해주는 해구산 문제만 하더라도 네. 이제는 한국 정부가 그걸 강하게 주장을 못해요. 한때 우리나라 김장수 전 그 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 할 때 미국에 가서 SCM 할 때 해구산 얘기 좀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우리 정부가 먼저 한 게 있습니다. 나 그래서 이번 우리 외교 라인이 이 문제에 있어서 이대로 확고히 반대 이거 하나 더 집어넣고 나서 마치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기자회견 할 때 네. 시진핑은 계속해서 그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또 북핵이라는 걸 갖고 세 번, 네 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뿐입니까? 육자회담만 하더라도 육자회담에 대해서 참가국이 이 북한의 어떤 그 명백한 변화를 요구한다라든가 이런 논조는 전혀 없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내가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 길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중국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 조금도 바뀐 게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태대로 가면 오히려 지금 미일 동맹만 더 강화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한미일 거기에 동맹에- 대항해서 네. 오히려 한중 협력이 대항 구조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건 굉장히 위험한 굉장히 위험한 구도입니다. 일본에 자주 다니시면서 그쪽을 잘 아시는 김 교수님, 이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전원책 변호사님 저랑 뭐 항상 의견이 갈리긴 합니다만 이번만큼은 저랑 의견이 같는 것 같습니다. 이 시진핑 방안 자체가 우리 국민들한테 볼거리를 많이 주고 관심을 많이 갖게 하는 그런 그 여론에 관심 갖게 하는 건 있었지만 냉정하게 국가 이익 차원에서 보면 큰 득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 이익적 차원에서 누가 더 득을 봤냐면 시진핑이 훨씬 많은 득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중 정상회담 1박 2일에 여러 가지 화면이나 이 나오는 이야기들을 전 세계에서 귀를 기울여서 들여본 것은 시진핑을 더 중심에 놓고 본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구도는 뭐냐면 미국이 일본을 끌어들여서 군사적 일체화를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형국인데 지금 거기에 중국은 전략적으로 한국을 그 한미일 삼각에서 분리시켜서 중국 품으로 끌어오겠다는 제스처를 이번 1박 2일에 보여준 겁니다. 전 세계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제 점심 오찬에서 비공개로 일본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날린 것도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주로 중국의 대한 정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중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게 한미일 삼각구도가 깨진다. 한미 동맹이 깨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계이나 얘기를 하고 요미우리도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일본이 네. 북한에게 편안하게 손 내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건 아닌가요? 뭐 명분과 빌미를 줄 수는 있습니다만 네. 일본은 뭐 굳이 이 일이 아니더라도 네. 지금까지의 그 자기의 정치적인 요인과 또는 국내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일본은 북한과 교섭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시진핑 방한 때문에 일본이 더욱더 북한에 손을 내밀 것 같지는 않고 기왕 해왔던 것이 이미 북일 교섭은 동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중 정상회담이 우리 정부가 과연 기존의 중국의 입장보다 훨씬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전시킨 게 있는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말씀하신 핵무기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FTA도 마찬가지고, 일본에 대한 것도 오히려 우리가 중국 편을 들어서 중국 주석과 일본에 대해서 메시지를 날리면요, 일본과 일부 미국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야, 봐라, 우리 하던 대로 한국이 중국 품으로 들어간다.
이런 우려를 또 강화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두 분이 의견이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황태순 의원님, 네. 그럼 전 또 좀 다르게 얘기해요. 이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하고 중국이 태평양에서 뭐 크게 이제 패권, G2 간의 패권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 미국, 일본에 봐서는, 보니까 뭐 한국하고 중국하고 뭐 교역량도 크고 하더니 절로 가는 것 같네. 근데 그걸 우리 뒤집어서 한번 보시자고요. 뒤집어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역사상 이런 식으로 전략적 요충지로서 미국과 일본, 또 중국이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데가 언제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세계 국제 정치사를 보더라도 보면 완벽한 패권 국가가 아닌 다음에는 결국 보면 적당한 외교, 국제 정치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국익을 최고도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그동안 우리가 보면 미국으로 봐서는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은 호주, 일본이고 그 일본이 어떻게 전초 기지적 성격으로서의 한국이었어요. 아, 그거는 발언 좀 아니, 하셔야 됩니다. 아니, 위험한 발언이에요. 아니, 위험한 발언이 이건 비전문가로서 외교 영역에 있어서 그런 발언을 함부로 하면 우리가 일본의 전초 기지에 불과하다는 말은요, 굉장히 잘못된 발언입니다. 아닙니다. 네. 한국 외교가 어떻게 일본 외교의 전초 기지예요? 아니죠. 미국의 입장에서 봐서는 코너스톤하고 여기서 거자고요. 네. 자, 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이 국익이라는 것은 호주하고 일본 그 선을 갖다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선의 전초기지적 성격이 한국이에요. 그걸 갖다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예민한 문제를 예민한 문제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민한 문제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는 네. 이 어떤 지각 변동에 있어서의 뭐랄까 등거리 외교. 그러니까 황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한테도 우리가 구애를 받고 있고 네. 일본한테도 구애를 받고 있고 중국에게도 구애를 받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지금 역사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 의원님 거기까지 동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보 하나를 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은 그런 전략적 요충지에 모든 사람의 구애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지나치게 중국적으로 간 듯한 이미지를 전 세계에 줬다는 것이 국익의 손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과연 일본과 같이 살 것과 중국과 같이 살 때 둘 중에 선택하라? 저는 그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갈수록 일본에게는 계속 만나지도 않고 모든 관계를 네. 끊고 짧게 맞아. 중국으로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저희도 짧게는 김태일 교수님이 너무 심심하신데요? 아니, 네. 거기다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 그러니까 좀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은 그 전략적 구애받는 입장에서 우리가 너무 중국으로 간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너무 우리 지나치게 그동안 한 50년, 60년 동안 미국 일변도로 살아왔기 때문에 보이는 착시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요, 그 미국 오바마 들어와서 이 동북아 의 정책이 대단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우리 김 교수님도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동북아의 지금 안전보장 이 구조 자체를 그 한미일의 그 공동체제라고 하면서 사실 그 한미동맹을 린치핀이라고 백악관 그 카슨 대변인입니까? 칸이 대변인이 계속 그 강조를 한 것도 사실 한국을 그 좀 달리기 위한 그런 면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예. 사실은 미국이 일본에 굉장히 기울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전초 기진에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이 우리 그 대한민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한국에게 예컨대 한국이 너무 중국에 기운다. 한국에게 SM3라든가 샤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갖춰달라. MD에 좀 들어와 달라. 우리 그 공동 체제를 좀 하자. 그리고 우리가 네. 국방비가 적으니까 일본의 집단적 방위권에 대해서 한국이 양해를 해달라. 그리고 뭐 정보 공유하는 것도 양해를 해달라 이러니까 한국이 사사건건이 비토를 놓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비토의 원인이 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나고 나서 시진핑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네. 돈은 왜 중국에서 벌면서 왜 미국 편을 드느냐 하는데 기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 있어서는 한국이 예컨대 샤드 시스템을 갖고 오면서 엑스레이드 밴드 같은 걸 갖다 놓으면 중국의 안보가 무너지니까 한국을 어찌든지 그런 방면에 막아야 된다는 게 또 중국은 또 당위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니까 한국으로서는 외교 안보가 굉장히 고차 방정식인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걸 즐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말처럼 안 되니까 우리 외교 라인이
좀 현명하게 머리를 잘 써서 이걸 잘 네.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 한중 그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박근혜 정부 1년 반 동안 우리 외교 라인이 하나도 발전한 게 별로 없다. 네. 결국 중국에 너무 끌려가는 것 아니냐. 역대 정권- 불안감을 준다는 거예요. 역대 정권을 보면요. 노무현 정부 때 들어와서 이제 미국 일변도의 방향을 좀 수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내에서 우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다시 또 미국의 경도된 정책을 쳐왔고,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다시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는다든지 우리의 주도권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주도권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중국으로부터 600억 달러 무역 수지 흑자를 보면서 중국을 어떻게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역시 남북 관계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네. 이것을 잘 풀어나가면 열강들 사이에서 우리의 주도권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점에서 현재 남북 관계에 대해서 소극적인 이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아쉬움을 가져다 준다고 봅니다. 시진핑 주석이 혼자 오지 않고 그 인기 스타 펑리 위한 부인을 말하자면 데리고 온 게 아니고 모시고 와서 인기를 많이 끌었던 것 같아요. 그 패션도 상당히 이쁘지 않습니까? 그 흔히 소프트 외교라고 그러죠. 네. 그런 소프트 외교를 굉장히 보면 철저히 계산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물 하나, 말 한마디, 말 한마디. 네. 그다음에 이 드레스 코드까지도 나름대로 세심하게 배려하는, 보면은 펑리한 여사 보니까 그날 밤에 신라 호텔에서 잠깐 밤 11시에 나왔다는데 갑자기 나온 거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네. 아침에 보니까 비서관 보내갖고 어제 먹은 약과가 맛있으니까 왕창 사갑시다. 더 사와. 네. 아니, 이번에 패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옷에 대한 얘기를 하던데, 네.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지금 펑여사 옷 빨간색이고 아니요. 흰색이고 저는 공통점 하나 그게 있어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물론 그게, 대민 외교, 그런 네. 입장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걸 계속 놓치고 있는데, 일본은 4일날 당장 북한과 함께 납치자 조사 특위를 가동을 했어요. 네. 그리고 어제 저녁 때 나온 뉴스는 뭔가 하면, 북한과 일본 간의 그 문제에서 한 라인을 개설하겠다는 겁니다. 네. 일본은 북한에게 이미 제재 조치 일부를 갖고 완화를 했거든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는 육자회담을 앞으로 재개를 하는데 육자 당사국들부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키자. 유엔 안보리 결의가 뭔가 하면 2094호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벌써 제재를 일부를 허물고 있어요. 네. 2094호에 위반돼서 허무는 것은 아니고 자체 제재를 일부 허물기는 허뭅니다만은 일본이 북한과 굉장히 밀접하게 다가가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미일 공동체제에 있어서 미국이 유일하게 북위를 접근을 갖고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두 손을 딱 놓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외교 라인이 나는 굉장히 어려운 고차 방정식을 못 푸는 경지에 있다는 거예요. 전 변호사가 제기하시는 문제는 우리 모두가 정말 생각하고 좀 더 공부하고 네, 본격적 30초만 토론에서 가져가야 될 것 30초만 같아요.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의 외교력이라는 게 이제 미국과 중국, 일본 사이에서 굉장히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풀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우리의 남북 관계 대북 지렛대거든요. 그러니까 네. 남북 관계를 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국에게 우리가 가서 북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북한을 부탁해야 되고 핵을 문제를 물어봐야 예. 되는 거고 또 미국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의 외교적 발언권과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서는 남북 관계라고 하는 우리의 레버리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네. 이걸 가져야만 미국, 일본, 중국 사이에서 우리 영향력을 그나마 가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 문제는 아주 심도 있게 깊고 그리고 긴 시간 동안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팽리에 위한 여사의 메시지는 저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어딘가 하얀색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네. 백인민족이라는 걸 고려해서 소프트웨어 파워를 보여준 것 같은 외교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